많은 과일 중에서도 사과만큼은 가장 중요하다고 꼭 추천을 드립니다. 사과의 성분을 보면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이 좋은 성분들이 세포 건강과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장수 유전자라고 알려진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사과에도 들어있어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같이 먹으면 좋은 채소로는 저는 당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갈아서 드실 때는 정도와 함께 꼭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접근할 때 아직은 저칼로리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칼로리를 적게 먹거나 많이 소모시키자, 칼로리 접근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편입니다. 저는 이 칼로리 접근이 다이어트의 굉장히 큰 실패 요소라고 봅니다. 칼로리라는 것이 물 1도씨를 올릴 때 필요로 하는 열량을 측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건데요. 사람의 몸은 불로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접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저칼로리로 먹었을 경우, 또 지나친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했을 경우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다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다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실패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굶게 되면 우리 몸은 기아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음식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몸이 비상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비축하려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요요 현상인 거죠. 계속 우리가 굶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로 돌아간 순간 다시 저장형 형태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더 심하게 체중이 증가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은 자동으로 빠진다라는 개념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식사법을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소화에서 시작하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위, 장, 간의 건강을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 위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작용을 시작하는 장기잖아요. 음식을 쪼개기도 하고 여러 소화 요소들이 만나면서 분해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소화한 음식물의 영양을 흡수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에서 하는 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들어온 이런 영양 성분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은 500가지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혈구를 생산하는 조혈작용, 면역 세포들이 활용하는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 호르몬의 원료, 이 모든 것들이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의 성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합성, 재가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간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성하는 일들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고요. 또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간 건강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간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모든 대사, 특히 지방 대사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까? 이제 간의 해독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간은 1단계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1단계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A, C, E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해독 과정이 잘 이루어집니다. 독소를 배출해내는 1단계 과정에 이러한 영양소들이 어디에서 공급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과일입니다. 당분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영양 성분으로 접근한다라면 밥, 빵, 고기, 우유보다도 아주 종합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 바로 간의 영양제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효소, 수분까지 해서 과일은 종합 영양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일로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충분한 영양소와 함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 과당, 자당 같은 당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사로도 굉장히 충분한 성분이 됩니다. 사람이 과일을 먹었을 때 소화효소도 많이 필요가 없고 췌장도 보호를 받으면서 위, 장, 간이 모두 다 튼튼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 건강, 과일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많은 과일 중에서도 사과만큼은 가장 중요하다고 꼭 추천을 드립니다.
사과의 성분을 보면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또 아침마다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에 퀘르세틴이라는 또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항염 성분이면서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퀘르세틴은 그 중에서도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천식을 예방하고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사과,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아침에 먹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통해서 퀘르세틴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성분, 특히 사과의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장수 유전자라고 알려진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사과에도 들어있어서 사과가 또 장수, 무병장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의 성분들을 보면 좀 소량이긴 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해서 아침 사과 하나는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과의 껍질에는요, 열매들이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있습니다. 과일들을 보면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색깔이 진하잖아요. 진한 이 성분에 열매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인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식물 영양소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요. 사과의 퀘르세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런 성분들입니다. 항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혈관 신생을 막기도 합니다. 또 사과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장 건강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필요합니다.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팩틴이고요. 이 껍질 속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담여 있는 거죠. 장 건강에 바로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속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거나 아침에 과일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포든 우리 몸이든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포들이 외부에 어떤 방해 물질이 없을 때 다 사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은 세포가 먹고 사고를 반복하면서 대사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연구원들이 이 대사산물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색깔이 핑크색에서 주황색,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세포 밥을, 배양액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타임을 놓쳤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로부터 전혀 공격이 없는데도 자신이 만들어낸 내 독소로 사멸을 하게 됩니다. 세포 단위에서부터 사람의 몸은 좋은 영양이 들어오고 또 몸속에서 발생하는 내 독소들, 대사산물, 찌꺼기들이 잘 나가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과 해독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를 시행한 결과 아침에 과일을 먹는 식사법이 가장 쉽고 빠른 영양과 해독 식사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굶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또 식사를 해야 에너지를 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때 막 밥 차리고 빵을 먹고 여러 요리를 하는 것보다 과일은 씻어서만 먹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아침 과일 식사법으로 내 몸의 세포와 온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받고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 추천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같이 먹으면 좋은 채소로는 저는 당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막스거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과 또 폐결핵 그리고 말기 암 환자들을 식사법만으로 해결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강조했던 내용은 바로 세포 대사 기능 장애와 간 건강이었습니다. 세포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대사가 원활할 때 온몸의 가장 핵심 장기인 간이 건강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병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던 거죠. 이분이 많이 처방했던 불치병이었던 편두통도 해결을 한 식사법의 원료가 사과,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과와 당근의 조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와 당근의 분자 상태가 쪼개졌을 때 사람이 흡수도 굉장히 많이 되면서 이 좋은 성분들이 몸에서 굉장히 유익한 세포 건강과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당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은 갈아서 드셔도 괜찮고요. 또 따로따로 썰어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분에 좀 위험이 있는 분들은요. 샐러리나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당분이 전혀 없는 채소들도 좀 같이 갈아서 드셔야 당분 위협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또 라이코펜 같은 이런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의 세포와 또 염증에도
소화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잘 소화시키고 잘 흡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저는 생과일은 늘 씹어서 먹는 것을 항상 첫 번째 음식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과일은 절대 단독으로 갈아 드시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근의 경우는 채소 중에서 비교적 또 당분이 많은 채소이기도 합니다. 사과와 비슷한 만큼 당분이 있는데요. 사과와 당근을 갈아서 드실 때는 혈당 상승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크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혈당 상승에 문제가 있는 당뇨 전 단계 분들은 샐러리나 양배추 정도와 함께 꼭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가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또 생채소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익혀서 갈 경우에는 소화가 더 잘 되고 가끔 가스가 만들어지는 불편한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당근, 양배추 이런 채소들은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과일을 드실 때 간 건강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립니다. 체지방을 빼고 우리는 근육을 증가하는 몸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조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점심에는 쌀밥을 드시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현미 잡곡으로 최대한 드시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꼭꼭 오랫동안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곁들일 반찬으로는 해조류와 버섯류, 채소류, 밥상입니다. 버섯 같은 경우에는 우유보다도 단백질의 흡수율이 무려 2배가 높습니다. 버섯이 오히려 더 사람에게 잘 흡수가 되고 또 해조류도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데요. 김 같은 이 해조류에도 무려 단백질 함량이 전체 음식의 36%나 됩니다. 그래서 해조류에는 또 단백질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들이 몸의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저는 세포 기능 또 간 기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근육을 만든다? 이 개념이 맞지 않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고기만 먹어도 근육질이 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육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과일로 바꾸고 점심에 해조류, 버섯류 밥상을 했을 때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증가했다라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해조류, 버섯류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또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빠르게 살을 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과일도 드시지 마시고요. 오직 좋은 기름과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빠르게 살을 빼고 싶기 때문에 저녁만큼은 당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두부나 양배추나 쌈채소, 또 생선을 좋은 기름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잘 튀겨서 채소를 먹는 것. 자, 이렇게 하면 단백질의 함량과 채소와 또 좋은 기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기름이 들어왔을 때 세포와 또 간 기능과 여러 장기들이 튼튼해지면서 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염증이 많은 몸은 절대 살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 지방 대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해결이 돼야 살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좋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과 채소를 통해서 염증을 해결하면 몸에서 빠르게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특히 체지방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여성건강기구에서 약 4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그룹과 비운동그룹을 검사를 했는데요. 고작 0.2k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빼기 위해서 심하게 운동을 하는 고통을 우리가 감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운동을 통해서 살을 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운동을 멈추는 순간 다시 요요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은 식습관 이후에 보조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의 위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를 선택하신 뒤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당연히 하시는 것이 좋고 근력 운동도 필요한 만큼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30분 정도
정도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스트레칭도 15분 정도씩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몸의 근육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만드는 상태, 걷기나 달리기를 통해서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와 혈액순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80% 이상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건강 상태와 혈액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대로 내 몸이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또 빵이나 우유를 드시는 것보다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9대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되면서 아침에 활동하기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모든 질병은 사실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포 기능 장애입니다. 세포의 기능 장애가 일어남으로써 온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또 전신의 질환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포의 기능 장애를 정상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암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면서 바로 암은 무산소 호흡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은요, 세포가 당연히 공급받아야 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 몸의 정상세포가 이상세포로 바뀐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은 바로 피가 오염이 돼 있고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3대 질환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데요.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입니다. 지방이 있다거나 당분이 그대로 남아있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피가 건강한 영양소와 또 산소만 잘 공급을 해도 우리 온몸에 뇌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영양을 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포에 어떻게 하면 산소와 영양소를 골고루 잘 공급할까?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없게 피를 맑게 할까?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성장기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가는 측면보다는 노화와 질병에 취약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탱탱하고 효소도 풍부한 이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질병 상태가 될수록 침도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기능들이 탄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의 또 공통점으로는 혈관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나가는 통로가 혈관이잖아요. 당분도 많고 지방도 많고 또 여러 독소들, 첨가물들이 혈관을 지나가게 되면 혈관벽에 여러 충돌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에 상처가 납니다. 우리 몸은 상처난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많은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될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긴 질병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경화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모든 조직은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탄력을 잃을수록 모든 기능들이 혈액순환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온몸의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혈액에도 지방이나 당분이나 점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맞는 건강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대로 내 몸이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통해서도 심폐기능에 도움이 되고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몸에 영양을 공급해준 이후에 몸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몸에 영양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바른 식사법이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혈액순환, 또 온몸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또 빵이나 우유를 드시는 것보다 혈액의 건강 상태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아침 과일 식사법입니다. 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만 마셔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상태도 지방이 많은 상태로 바뀌고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만 드셔도 혈당의 상태가 바로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밥이나 빵이나 어떤 우유 같은 소화 요소를 막 자극하고 에너지를 막 사용해서 소화시켜야 되는 음식보다는 가벼운 식사, 수분 위주의 간단한 식사가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음식으로 과일 500g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에너지원,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무려 9대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되면서 아침에 또 활동하기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과일 식사는 체하거나 또 문제 과식하거나 췌장에 무리를 주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른 것보다 좀 과일을 드시면 혈액의 상태도 맑아지고 또 세포에 좋은 영양소도 충분히 공급이 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꼭 드립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저는 이걸 꼭 드시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바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좋은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드시게 될 경우 대부분의 2차 질환으로 또 다른 증상이 생깁니다. 바로 혈관 기능 장애입니다. 세포를 포함한 모든 조직과 또 혈관 안에는 이중 지질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나 또 인지질 같은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방 하면 왠지 살찌거나 혈관을 막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지방 음식을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좋은 기름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견과류나 아마씨유 이런 거에 들어있고 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들깨가루, 또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을 보면 반드시 올리브 오일과 채소들을 볶아서 충분하게 기름을 많이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메가3가 풍부한 이 식사인데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면서 온몸에 있는 염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1:1에서 1:4 정도까지는 건강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염증이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또 암 환자들의 이런 상태를 보면 1:20이나 1:50, 1:100까지 오메가6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자나 길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 튀긴 음식들은 오메가6를 굉장히 늘려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꽃등심 같은 지방이 많이 있는 고기류입니다. 소가 자라는 환경도 옥수수에 들어있는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고 이 소에서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약 1:100 정도로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옥수수 사료로 자란 소의 고기를 먹을 때는 염증이 많이 있는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염증을 조절하고 세포막을 튼튼하고 혈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나 들기름, 또 코코넛 오일이나 견과류 같은 이런 음식들을 반드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는 반드시 올리브유, 들기름을 이용한 채소 볶음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올리브유, 들기름을 활용한 당근이나 청경채나 양배추 같은 이 채소들을 반드시 좀 볶아서 꼭 드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견과류 섭취입니다. 늘 채소볶음을 만들어 먹기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견과류는 굉장히 먹기가 쉽잖아요. 30g에서 한 50g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기름이 몸에 들어와야 반드시 세포와 또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요. 견과류 섭취, 또 들기름, 올리브유, 채소볶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꼭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성분 중에 당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당분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분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나친 당분이 단백질과 뭉치거나 지방과 뭉쳤을 때 당독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독소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치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킨은 닭고기에 튀김옷을 입혀서 또 한번 튀긴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음식을 과식하게 될 때도 당독소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과식하는 습관이 나쁜 이유는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과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생활습관으로는 3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숨을 쉬면요, 이 횡격막 위인 흉식호흡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흉식호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온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말초혈관까지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도 제가 무산소 호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몸에 산소가 좀 결핍되지 않도록,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복식호흡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생각하면 걷기, 달리기, 그리고 근력 운동, 유지의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몸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장육부, 장기가 있고 뼈로 보호를 하고 나서 근육으로 감싸고 있는데요. 근데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만 하게 되면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잔 근육이 유연해지기보다는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근육만 좀 강화가 되기 쉽습니다. 폐를 감싸는 흉곽이나 복강을 감싸는 이런 근육들은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으로 스트레칭 습관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물의 섭취입니다. 사람의 몸은 70%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이 공급이 돼야만 온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됩니다. 좋은 물이라 하면 저는 깨끗하고 좋은 미네랄도 들어있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해질 대사의 균형만 잘 잡혀도 세포 기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음료수를 하루에 많이 마셔 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또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런 물들은 사실 건강한 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좋은 수분을 잘 공급하는 습관, 하루에 건강한 물을 꼭 6잔 이상씩 마셔주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역시 혈관의 탄력, 혈관의 건강 상태가 중요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2가지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세포들은 세포 자체로도 건강해야 하고 세포와 세포끼리의 결합도 튼튼해야 됩니다. 세포 사이에 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인데요. 바로 세포끼리의 결합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끼리의 결합이 튼튼해지게 만드는 콜라겐이 잘 합성이 돼야만 혈관 탄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르기닌인데요. 아르기닌은 남성들의 영양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혈관의 NO라는 산화질소를 늘려서 혈관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성분입니다. 혈관에 산화질소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산화질소를 공급하는 영양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음식으로는 견과류 정도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견과류, 저는 이거 2가지를 크게 열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꼭 열매씩을 드신다라면 영양 성분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환경이 안 돼서 열매를 너무 드시지 못할 때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고품질의 좋은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세포 건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포는 아주 미묘한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한 가지, 나의 세포 건강 상태, 오늘 드신 음식이 나의 세포 건강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됐는지, 혹여나 독소를 먹은 것은 아닌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들도 먹고 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현미를 드시는데요. 현미의 당지수는 55입니다. 그런데 현미보다도 대부분의 과일은 당지수가 낮습니다. 과일 속에는 거의 90%의 수분과 식이섬유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미보다도 혈당 상승이 낮다는 겁니다. 대신 당뇨 분들에게는 지나치게 단맛이 있는 과일을 추천을 드리지 않고 당분이 좀 적은 과일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 30 정도의 단기수를 가진 과일로는
당뇨병은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당뇨가 무섭고 당뇨를 조심해야 되냐면 혈액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와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을 받고 온몸에 이 장기들의 영양이 공급돼서 신진대사라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바로 심각한 거죠.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혈액순환에서도 대순환이 있고 소순환이 있는데 이 말초혈관까지 산소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당뇨발이라고 하는 족부 궤양, 말초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쪽에 괴사가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이 퍼지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내담자 중에는 발가락이 거의 까맣게 썩고 발톱도 변성이 일어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각하게는 대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심장 쪽에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는 심근경색의 이런 합병증으로도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 환자들의 약 50% 정도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매도 역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소순환과 대순환, 혈관 질환으로 간다는 점에서 당뇨병은 반드시 초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외로 과일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로도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 하면 먼저 단맛이 떠오르는데요. 모든 음식들은 혈당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 지수는 포도당 기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혈당이 빨리 상승하느냐를 체크한 겁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들도 먹고 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현미를 드시는데요. 현미의 당 지수는 55입니다. 그래서 55를 넘어서면 고혈당 음식으로 삼고요. 55 미만은 저혈당 음식으로 혈당 상승에 안전한 음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미보다도 대부분의 과일은 당 지수가 낮습니다. 아무리 달콤한다 할지라도 과일 속에는 거의 90%의 수분과 식이섬유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미보다도 혈당 상승이 낮다는 겁니다. 또 달콤한 포도라 할지라도 현미보다도 당 지수가 더 낮은 46입니다. 너무 달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또 당이 오르거든요. 당뇨 분들에게는 제가 포도까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당분이 좀 적은 과일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5보다 낮은 20, 30 정도의 당지수를 가진 과일로는 사과, 키위,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오렌지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뭐 채소과 과일로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편안하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다 하면, 당뇨 전 단계다 하면 오로지 당만 굉장히 생각하고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죠.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손쉽고 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 되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었는데요. 이분은 당뇨 30년 이상을 앓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160이었고 병원의 처방대로 혈당 강화제를 드시면서 크게 조정하지 않고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점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거의 400까지 수치가 올라가게 됐고 온몸에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기운이 없어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이런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2달을 다른 거는 많이 바꾸지 못하고 아침 식사만 과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당뇨 400에서 250까지 떨어지게 됐고 무엇보다 이제 일어날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가 힘이 생겼다는 것은 세포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이 공급돼서 이제 기운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힘이 생기고 이후에 저에게 좀 더 본격적인 상담을 받고 실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침 식사 한 끼만 바꿔도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보통의 식사법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또 우리 몸은 80대라 할지라도 하루에도 1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포는 내가 먹은 대로 만들어지고 또 내가 먹은 대로 건강한 세포와 또 나쁜 세포가 늘 만들어집니다. 아침 식사 하나만 과일로 바꿔도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일에 대한 인식이 디저트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과일을 달콤하게 더 신선하게 드시는데요. 바로 식후 과일 습관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후 과일 습관을 좀 양도 많이 드시고 늘 꾸준히 할수록 나쁜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식사를 하실 때 위 안에 음식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과일 속에 당분과 섬유질이 또 만나게 되면 발효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발효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전에 먹거나 공복에 드실 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채식과 귀농의 문화를 만든 헬렌 리어링과 스콧 리어링은 무려 100세까지 무병장수한 사람들로 유명한데요. 바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로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일은 왜 아침에 먹어야 될까? 우리 몸에는 리듬이 있는데요. 우리가 24시간을 활동을 하면서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시세끼라는 식사를 하는데요. 아침 식사, 그리고 우리 몸의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질서상 내보내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고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죠? 화장실을 갑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내보내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밤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내 몸에서 여러 독소들이 소변과 대변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내보내야만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리듬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보내는 것에 적합한 식사가 좋다는 것도 같이 연관성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90% 수분의 음식이기 때문에 배출의 작용, 또 해독 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아침 시간만큼은 위장관을 좀 쉬게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 입에 음식을 넣어야만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보내는 것, 해독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오전 시간이 해독하는 시간이고 과일은 굉장히 중요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독하면은 그냥 물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빨래도 물빨래만 하는 것보다 적절한 세제를 넣어야만 여러 가지 또 때들이 잘 빠지잖아요. 우리 몸도 다양한 독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독소를 내보내는 좋은 영양 성분이 필요합니다. 이 간이 인체의 해독력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간은 가만히 있다고 해독을 잘하는 게 아니고 간 세포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잘 공급해야만 해독이 잘 됩니다. 비타민 A, C나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간 해독에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이런 성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과일인 거죠. 과일을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이 위 속에 없을 때 식후가 아니라 바로 식전, 특히 아침 공복 시간입니다. 생과일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주 베이커 심장 당뇨병 연구소에서 실험을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 7,000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2번 이상 생과일을 섭취하게 했을 때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6%가 떨어진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소 섭취보다 생과일 섭취를 했을 때 훨씬 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몸은 과일에 당 하나만 가지고 당뇨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이런 이 논문 연구 결과처럼 하루에 500g 이상의 생과일을 꼭 씹어서 드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당도가 높고 지나치게 단맛이 있는 과일을 드시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당뇨 혈당 연속 측정기를 달고 계신 분들이 과일을 먹고 혈당이 올랐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밥을 드셔도 혈당은 오릅니다.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이라는 장기를 과일은 크게 자극하지 않고 편안하게 소화를 다 시키기 때문입니다. 단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과일을 갈아 드시거나 즙의 형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뇨 전 단계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일이라 할지라도 가는 순간 이 당분들이 다 쪼개져서 수분의 형태로 마시게 되면 너무나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합니다. 과일을 갈아 드시는 방법이나 즙의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혈당 안정 식사입니다. 혈당 안정식을 반드시 해야만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당뇨 전 단계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혈당 안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제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대가 복합 탄수화물인 거죠. 사람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당분이 없는 식사를 오래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먹어야만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게 되고요.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고구마, 감자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백미보다는 통곡식인 현미와 여러 잡곡을 먹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 한국인들은 쌀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백미 아니고 현미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에 제가 50세 이상 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삼시세끼 너무 쌀밥만 먹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두 끼 정도는 쌀을 좀 제외한 다른 탄수화물 형태의 식사, 예를 들면 과일만 드시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고구마나 여러 채소들을 곁들인 이런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미라 할지라도 분해가 됐을 때는 100% 포도당으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너무 지나치게 하루 식사의 50%, 70% 이상 하게 될 경우에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동물에 비해서 사람은 췌장이 굉장히 비대가 되어 있고 또 과부하를 겪고 있는데요. 바로 혈당을 너무나 항상 자극하는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안정을 위해서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방법, 지나친 잡곡 섭취보다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식사를 좀 많이 하는 식사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제 탄수화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지키면 좀 쉬워집니다. 바로 음식의 순서입니다. 잡곡보다는 현미보다는 백미가 훨씬 더 많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들어오는 음식이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너무나 빠르게 혈당 상승과 분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음식의 순서를 3가지 정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채소류나 저당도 과일류 이런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당이 낮은 음식으로는 단백질류가 있습니다. 두부나 생선, 계란, 고기 같은 이런 단백질류는 당분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 상승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음식을 먼저 먹고 나면 위 속에 다른 음식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흰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먼저 첫 숟갈에 흰밥을 먹는 것보다는 혈당 상승이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음식 명상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음식을 그냥 허겁지겁 내 배에 채우겠다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식사하는 방법으로 오감을 이용해서 식사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빠르게 먹기가 쉽습니다. 또 음식의 모든 맛을 느끼는 것보다 일단 배를 채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가 쉽거든요. 그보다는 음식의 맛, 음식의 색깔, 음식의 향기, 그리고 이 음식이 오기까지의 농부들의 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 입을 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한 20-30번 50번까지 씹으면 너무 좋고요. 천천히 씹으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 명상을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5분, 10분 내에 뚝딱 하는 거하고 30분 정도 식사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식 명상을 하면서 여유 있는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할 때 혈당이 안정이 되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